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화려한 차트와 복잡한 공식을 휘두르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먹고 매일 쓰는 제품과 동네 골목을 무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피터 린치의 진짜 투자 전략을 제대로 깨우치고 나면 유튜브에서 떠드는 온갖 급등주 추천, 무조건 사세요. 영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 초보자든 이미 몇 년째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투자자든 이 영상 하나로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피터 린치가 실제로 증명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 지금 당장 집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주식 투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정보도 많고 분석력도 뛰어나니 당연히 개인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쫓기고 정해진 투자 규정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평범한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르거나 카메라를 살 때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나쁜지, 어떤 내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어떤 내장이 텅텅 비어가는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목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네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브랜드의 과자가 매대에서 빠르게 사라지는지, 어떤 카페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지, 이런 사소한 관찰이 결국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 발굴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군가의 추천만 듣고 무작정 따라 사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와 태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태도가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국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라 투자자 자신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는 곳이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박식 투자입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안전한 채권을 좋아하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지만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 하더라도 나쁜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적정한 가격인지 따져보는 가격 판단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함이 쌓이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이례적인 수익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늘 도전해볼 만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 자신에게 반드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집은 마련되어 있는가? 부동산이라는 기본적인 자산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가? 단기간 안에 써야 할 돈은 절대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자질이 내게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시장을 예측하는 데만 내달렸다면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마치 칵테일 파티에 비유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승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누군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밝혀도 화제는
곧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상승장의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주식시장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을 슬쩍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다른 화제는 다 제쳐두고 펀드 매니저에게 몰려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매수할 종목을 직접 가르쳐 주려고 듭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시장이 정점에 다다라 곧 추락할 것이라는 매우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너무 비싸진 인기 종목들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미 모든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종목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 전체의 흐름과 개별 종목의 투자 성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곁눈질로 살펴보는 참고용 장소에 불과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가격이 합리적이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투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전체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분명 가격이 적정한 개별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좋은 발굴 장소는 바로 우리 집 근처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이 종목들은 거창한 증권사 리포트나 화려한 분석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 골목, 우리가 자주 들르는 매장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런 대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 주가는 그 가치를 따라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소매 유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먼저 발굴해낼 수 있는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제품이 회사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그 제품이 성공했을 경우 회사의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가늠해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 회사의 특정 제품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은 대체로 소형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거대해진 대기업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잘못된 희망일 뿐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성숙한 대기업은 머지않아 한때 고성장이라 칭송받던 업종들조차 결국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게 되는 운명을 겪습니다. 회사가 작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영원한 성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때 칭찬받던 분석가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형 우량주는 안정적이지만 두세 배 정도의 수익에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량주만으로는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형 우량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형 우량주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항상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시장 충격이 왔을 때 든든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성장주는 하나의 새로운 공장만 성공적으로 가동해도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은 더욱 위험합니다. 반대로 자금이 충분한 신생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소형 구성장주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는 반면 이미 커진 대형 구성장주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고성장주 가운데서도 사라질 위험이 낮은 견고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핵심 역량입니다.
경기순환주는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찾을 때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투자 시점이 그 어떤 유형보다 중요합니다. 시점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경기순환주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심을 놓지 않는 습관이 결국 좋은 타이밍을 잡는 비결이 됩니다. 결국 답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주 눈에 밟히거나 실제로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느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생주 투자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전체 시장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고른 회생주는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악화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그 회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 악화 자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산주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마치 1,000원을 주고 산 지갑 안에 2,000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회사의 실제 보유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산주는 한번 잘못 물리면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고성장주가 어리석은 경영 판단으로 사업을 악화시키면 결국 인기를 잃고 회생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회사를 분석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업종에서 아무리 탁월한 경영진이 회사를 이끈다 해도 경쟁이 거의 없는 단순하고 평범한 업종에서 무난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이라는 점 자체가 큰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의 특징 중 하나는 회사 이름이 따분하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회사라면 정말 굉장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형 증권사의 화려한 분석가들이 절대 먼저 접근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가 갑자기 유행을 타고 과대평가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시점을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소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의외로 투자 매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업일수록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모회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업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자신의 평판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분리된 자회사는 독립성을 얻는 순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부임한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거의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 분석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회사는 그만큼 관심이 적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이 정체된 업종이라 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고성장 업종보다 오히려 지루한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확실한 틈새 시장을 확보한 기업,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좋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만큼 강력한 신호는 없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식으로 떠오른다면 그 즉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기 종목은 흔히 알려진 합리적인 가치 기준을 훌쩍 벗어나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감만으로 떠받쳐진 주가는 오를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모방자들의 등장입니다.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면 똑똑한 인재들과 자본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수십 개의 경쟁업체가 동시에 시장 쟁탈전을 벌이면서 결국 모두의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종목을 두고 제2의 무엇이라고 추천하는 순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방 대상으로 거론된 새로운 종목뿐만 아니라 원래의 종목까지도 함께 전성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수가 매우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 달려드는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무모한 도박의 가장 큰 공통점은 화려한 이야기 속에 정작 실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회사의 전망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이익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결국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의 흐름은 주가의 흐름과 거의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이라는 본질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머지않아 결국 다시 이익을 따라 돌아오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결국 영업이익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지표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입한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 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익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초기 투자 금액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만 이익 대비 40배 수준의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 회수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낮은 내력적인 종목들이 주변에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비싼 종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지표는 반드시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으며 과거의 흐름을 추적해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이익에 대해 얼마를 지불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만약 이 지표에 대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표가 높은 기업은 그만큼 이익 증가율도 엄청나게 높아야만 그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했던 이익 성장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주가는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이 지표를 확인해 시장 전체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가늠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지,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적자가 나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5가지 단어,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매출 증가, 적자 정리에 항상 초점을 맞춰 기업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의 미래의 이익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앞길에 어떤 함정이 놓여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짧게라도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분위기보다 검소한 분위기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 현금은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건 역시 번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매출에서 특정 핵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현금이 풍부할수록 좋고 부채의 규모만큼 부채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구하면 즉시 상환해야 하지만 장기 차입금은 그런 압박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회생주를 평가할 때는 특히 부채의 규모와 구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형 기업은 그만큼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가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된 장부상의 가치가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업권이나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력에는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매입한다면 그 숫자가 정확히 잉여현금 흐름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지도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투자하기 전에는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연금 부담을 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률을 단순히 매장 확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흔히 빠지는 착각입니다. 기존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중독성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가진 회사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성장주의 경우 적정한 가격, 지표 수준은 대략 10에서 30 사이로 보면 적당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소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비교적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종목,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시점의 종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고성장 기업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성장 기업의 생애는 보통 신규 시장 진입 단계, 안정적인 확장 단계, 그리고 성숙 단계라는 세 가지 국면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하며 각 단계는 보통 몇 년씩 지속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안정적 확장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가격 지표가 낮은지,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 내부자들이 직접 매입을 하고 있는지, 이익 성장의 실적이 꾸준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재무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보유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그 가격이 주가의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저성장주는 특히 배당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량주는 가격 지표를 통해 비싼지 싼지 가늠하고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성장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주식을 오래도록 보유할 계획이라면 과거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경기순환주는 재고 상황을 유심히 점검해야 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격 지표가 점점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지표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고성장주는 유망한 제품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지표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확장 역량이 곧 성공의 핵심 공식이므로 앞으로도 확장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오히려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생주의 경우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다시 일어선다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채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한 회사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구조조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사업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전체 규모가 보다 효율적으로 압축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처음 상승 국면을 놓쳤다 하더라도 회사의 전략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적당한 시장 상황에서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만 얻어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오히려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 중요한 순간에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묵히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자주 사고파는 사람보다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회전시키면 그만큼 수수료로 적지 않은 수익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단순한 지수 투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보유 종목의 수는 몇 개가 적당할까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고 가격도 적절한 종목이라면 그 수가 몇 개든 모두 보유하는 것이 맞는 접근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보유한 종목은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보통 10개를 넘기면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만약 큰 대박 종목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오히려 종목 수를 넓게 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금의 30에서 40%는 성장주에, 20%는 대형 우량주에, 10에서 20%는 경기순환주에, 그리고 나머지를 회생주에 분배하는 방식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에 대해 확신이 더 커진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대박 종목은 의외로 회생주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결국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둔 주식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전부 현금화하지는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면서 시장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물론 정말 투자 기준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없는 시기라면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회사의 성장 이야기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대형 우량주가 40% 정도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주식을 팔고 아직 오르지 않은 내력적인 다른 대형 우량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몇 달마다 마치 처음 그 회사를 조사하는 것처럼 새롭게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두면 결국 그 손절 주문이 걸린 종목에서는 정확히 10%의 손실을 실제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마치 영원히 보유할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손절매가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확신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절매는 사실 주식을 본래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손절매를 한 직후 그 주가가 거꾸로 수직 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단순히 가격이 2배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막연한 법칙만 믿었다면 정말 큰 대박 종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식을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마치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를 포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연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세금 절세를 위한 매도가 몰리면서 12월쯤 주가 하락이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몇 년에 한 번씩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매수하는 사람만이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입한 다음 모든 증거가 그 주식의 가치를 뒷받침해주고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그때 섣불리 팔아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 주가가 오른 다음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처음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이 주식을 매입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적절한 매도 시점은 결국 우리가 그 주식을 왜 매수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이 특정한 외부 경제 요인에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저성장주는 주가가 30에서 50% 정도 상승하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악화되고 있다면, 가령 시장 점유율이 연이어 하락하거나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다면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줄이거나 계속해서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역시 매도 신호입니다.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자사주 매입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경우도 모두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주가가 이익선을 한참 웃돌거나 가격 지표가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면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같은 업종 내 비슷한 회사들보다 가격 지표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임원들이 한 번도 자사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면, 회사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가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하다면, 그리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더 이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모든 신호들이 매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이 모든 원칙들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 번 곱씹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관찰력,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뒤로소 진짜 의미 있는 투자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화려한 차트나 복잡한 공식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동네 골목과 매장 안에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